로봇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독서 지문을 볼 건데, 로봇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독서 지문도 지문 분석 중심으로 들어가고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내용을 마무리하며 정리하겠습니다. 내용 정리 중심으로 갈게요. 이렇게 되면 실전 모의고사 4회는 한 개 남는데, 한 개와 관련된 거 내일 화목반 크로스 수업해서 영상을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실전 모의고사 5회 진도가 진행이 될 거고, 그 이후에 9월달부터 종합고사 끝나고 8월 30일부터 들어가는 커리큘럼은 제가 정리해서 별도로 단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확인하세요. 아시겠죠? 아마 느낌상 주차별로 이제 사설 모의고사들 싹 다 긁어모았더니 한 40개, 50개 있거든요. 근데 매주 너무 많이 모았어요? 별거 다 보는데 바탕, 상상, 한국교육평가인증원, 이투스, 그다음에 또 뭐 있는데 한 5개, 6개 다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다 하면 한 40개 될 거거든요. 파이널 모의고사가 이제 9월, 10월 달부터 나오기 시작하면 파이널 모의고사 풀면서 연계랑 그다음에 외부 지문의 외부 지문까지 다 보시면 많은 양을 보고 들어가실 것 같아요. 이제 가겠습니다. 1문단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일단 이 글의 가장 중심 개념인 로봇 저널리즘의 개념을 우리에게 먼저 전달을 해줍니다. 이 글의 중심 소재인 로봇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건 주체가 누구냐면 로봇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요. 로봇이 기사에 필요한 데이터들이 존재할 겁니다. 기사를 쓰기 위한 데이터.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리고 작성하는 데까지 로봇이 하나부터 10까지 다 하는 것을 로봇 저널리즘이라고 설명을 한대요. 오늘날 기자들은 거의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겠죠. 로봇이 모든 역할을 대신하니까. 요즘 카페 같은 데 가셔도 로봇이 막 커피 타주고 이런 카페들 있잖아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로봇 저널리즘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로봇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로봇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이 로봇은 결국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건 특이사항이 없을 겁니다. 분석한 다음에 그를 자동적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만든 컴퓨터상의 소프트웨어가 로봇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기계라고 보시기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물리적인 장치라고 보기엔 좀 애매할 수 있겠죠. 소프트웨어니까요. 프로그램 중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서 로봇 저널리즘의 기사 작성 과정까지 1문단에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작성을 하냐면 일단 인간이 기사를 작성하는 절차를 알고리즘으로 형성한대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기사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 프로그래밍을 일단 알고리즘 형태로 만든 다음에 만들어진 알고리즘이 기사 작성을 진행하겠죠. 그럼 기사 작성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처리하는 모든 과정 등을 포괄하고 있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문단에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로봇 저널리즘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절차 또는 수집하는 방법들이 나올 겁니다. 일단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제시가 될 텐데요. 과정이 나온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첫 번째 단계는 당연히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다. 데이터가 있어야 기사를 쓸 테니까요. 데이터가 없다면 기사를 쓸 수가 없겠죠. 이 데이터 수집은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장치를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수집이 된다라고 나와 있을 텐데, 일단 첫 번째 API라고 하는 게 있을 거고요. 크롤링이라고 하는 게 나올 겁니다.
그럼 데이터 수집은 API와 크롤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API는 거기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용자가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를 API라고 설명을 한대요. 그럼 크롤링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가 있다면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류하는 것을 크롤링이라고 말한답니다.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류하냐면 주로 인터넷에 보시면 우리가 자주 접하는 웹사이트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웹사이트를 수집하고 분류하고 저장하는 것이 크롤링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한대요. 그럼 이 API를 사용하면 어떤 것이 좋냐면 신속하게 수집이 가능하다.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을 할 수 있으니까 단기간 내에 많은 것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API가 공개되어 있다면 법적 또는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적답니다. 공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접근성이 뛰어날 테니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만약에 반대로 공개가 되어 있지 않다면 공개가 되어 있는 장치를 사용할 때는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공개되어 있지 않은 API로 활용한다면 법적, 윤리적 문제가 커질 수도 있대요. 공개했을 때 안 했을 때는 화살표 방향에 따라 다 내용만 달라지는 거라서 크게 어렵거나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크롤링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수집했을 때 법적 또는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만 제시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API가 뭐고 크롤링이 뭔지 분석하신 다음에 몇 가지 특징들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문단에 들어가시면 뭐가 나오냐면 주제어를 분석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3문단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첫 번째 단계가 데이터 수집이었다면 두 번째 단계는 데이터를 모아놓고 그 다음 분석해서 의미 있는 것들을 선별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랍니다. 정보를 수집하면 불필요한 정보들까지 수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필요한 정보는 버리고 의미 있는 정보들만 선별을 한대요. 그럼 결국 데이터를 분석하고 의미 있는 것을 선별하는 이 과정에서는 분석도 해야 될 거고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중요도도 판단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런 글자가 나올 겁니다. 함의를 도출해낸다. 여기서 함의라고 하는 건 어떠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법에서 나오죠. 상호관계 나올 때 상이어, 하이어 할 때 함의 관계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올 텐데 포함하고 있다, 포함하고 있지 않다를 말할 때 함의라는 말을 쓰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출을 해야 되는데 이때 아까 봤던 거랑 동일하게 적어보시는 방법은 텍스트 마이닝 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두 번째 주제어 분석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대요. 이 글은 설명문이고 방법적인 측면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어 있으시면 문제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텐데 아마 처음 보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개념 잡는 거에 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겁니다. 문제를 읽으면서 진행하실 때. 네, 여기서 많이 설명하고 있는 건 주제어 분석이니까 주제어 분석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보면 되겠죠. 즉, 말 그대로 빈도에 따라서 중요도를 분석해 보는 것을 주제어라고 한대요. 주제어라고 하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겠죠, 횟수가. 그래서 횟수를 분석한다, 빈도를 파악한다 라고 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단어라고 하는 게 자주 등장한다 얘를 단어 빈도라고 설명하면서 TF라고 나올 거예요. 자주 나오는 단어의 빈도 파악하기 단어 빈도 TF. 그러면 뭐라고 나오냐면 TF가 숫자가 100이다 라고 하면서 큰 숫자를 말하면 중요도가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TF 값이 이렇게 큰 숫자의 경우에는 여러 문서, 즉 한 가지 글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문서에서도 흔하게 등장한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문서 빈도다라고 해서 DF라고 분석할 수도 있대요. 그러면서 TF가 나오면서 두 번째 문서 빈도라고 말하는 DF까지 TF, DF 용어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되겠죠.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영문서 빈도라고 하는 게 나올 거예요. IDF라고 나오겠죠. IDF. 여기라고 하는 건 뒤집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집다. 얘는 결국 뒤집는 거니까 모든 문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투어라고 하는 건 흔히 사용하는 단어를 상투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투어를 걸러내어 제거시켜 버린 다음에 활용하는 것을 영문서 빈도라고 하는데, 영문서 빈도를 사용하는 이유는 상투어를 제거한 다음에 중요도가 높은 주제어를 도출하기 위해서 영문서 빈도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영문서 빈도는 위에 나왔던 DF라고 하는 문서 빈도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역수라고 나와요. 숫자로 뒤집으면 된다. 그리고 만약 영문서 빈도가 낮은 숫자를 취한다면 전체 문서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보편적 단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나올 겁니다. 즉 어떠한 수치가 높을 때는 무엇을 의미하고 어떠한 수치가 낮을 때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면서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제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많이 활용되냐면 인공지능 기술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나오고요. AI 생각하시면 됩니다. 키워드 분석 같은 것들 있잖아요. 주제어 도출하는 거.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앞에 가서 적을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봇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 한계 또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산문단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스포츠, 경기, 그리고 주가 변동, 기상, 예보 등 분석에만 사용하고 있다라고 나오는 게 산문단에 나오는 마지막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서 4문단에서는 로봇 저널리즘을 통해서 기사를 작성하는 원리와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세 번째 단계가 되겠죠. 총 3단계에 걸쳐서 로봇 저널리즘을 통해 기사가 작성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럼 결국 세 번째 단계는요, 자동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단계가 되겠죠. 수집했고요, 분석했고,
의미 있는 자료들, 의미 있는 데이터를 선별했으니까 이제 자동으로 기사를 작성을 해야 될 거야. 그러면서 기사 작성 원리 세 번째를 설명하고요. 한계점은 적지 않을게요. 한계점은 우리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로봇 저널리즘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예측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기사를 작성하기에는 어렵다라고 나옵니다. 왜? 예측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데이터 수집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로봇 저널리즘은요.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기사를 쓸 수가 없을 거야. 그게 앞에 봤던 기술적 한계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되고 나면 마지막 5문단 그럼 문제가 많으니까 쓰지 말자라고 주장하면 이 글을 쓴 이유가 없겠죠. 결국 로봇 이러한 문제점,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봇 저널리즘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 전망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그럼 당연히 장점이라고 하면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기계가 쓰겠죠. 그럼 기계는 당연히 자기의 생각이 없으니까 주관성이 배제될 거야. 그래서 막 저 별로 색채 없는데 인터넷 기사 같은 거 댓글 보시면 뭐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이런 데 쓴 데서 뭐 선동하는 기사 이런 댓글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조중동이라고 말하면서 결국 사람들이 뭐 조중동을 평가하면서 에이 조중동이 뭐 그렇지 뭐라고 말하는 건 기사라고 하는 글의 특성상 주관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한 상황을 바라보는 기자의 관점이 반영이 되니까. 하지만 로봇이 작성하는 로봇 저널리즘은요. 로봇이 작성하는 것이 사람이 작성하는 게 아니니까 주관성이 당연히 배제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리고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선별해서 기사까지 작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겠네요. 사람보다 빠르겠죠, 기계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계를 선호하겠죠. 전망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단순하게 독자의 관심사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기사를 읽는 시간이나 장소나 상황까지 고려해서 정보가 만들어질 거야 라고 말하고 전망을 내뿜고 있죠. 이 전망까지 말씀드린 이유가 맨 뒤에 나와 있는 29번 문제 갈까요? 29번 문제에서 전망과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학생이 말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겁니다. 29번 문제 먼저 갈게요. 30번 문제 정답은 1번입니다. 어휘는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소화가 되실 거니까 29번 갈게요. 최근 기사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로봇 기자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로봇 저널리즘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제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찬성측 입론을 해주세요. 로봇 저널리즘은 인간 기자 개입 없이 로봇이 기사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에서부터 기사의 작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할을 수행하는 저널리즘을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로봇 저널리즘이란 로봇이 기사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작성한다. 사람의 개입은 없습니다. 맞는 말. 2번 B. 짧은 시간 동안 방대한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는데 로봇이 인간보다 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기사 작성의 효율성이 높습니다가 로봇 저널리즘의 장점이었죠.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게 가능하다. C. 로봇 저널리즘은 데이터에 기반하여 기사를 작성하기 때문에 기자의 주관적 의견이 개입이 최소화될 수 있는 기사 제공이 가능하다. 맞는 말이네요. 그죠? 아래 내려갈게요. 반대측 입론이 있겠습니다. 그럼 얘네들은요. 로봇 저널리즘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한계점을 까겠죠. 가겠습니다. 도입이 효용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로봇 저널리즘을 통해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할 때 그럼 데이터 수집이니까 몇 문단을 보셔야 되고 2문단을 보셔야 되고 머릿속으로 API와 크롤링이 떠오르셔야 되겠죠. 공개된 API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럼 잘 보세요. 공개된 API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는 건 API라고 적어놓은 1, 2, 3번 중에 3번이 될 겁니다. 3번은 문제가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반대측은요. 당연히 문제가 많다라고 강조해야 되니까 얘를 근거로 활용할 겁니다. 보겠습니다. 과도한 정보 수집이 이루어져 저작권 침해 및 개인의 권리 침해 등 법적 윤리적 문제 발생에 소지가 있다. 로봇 저널리즘은 기존의 형식 구조를 모방한 수준의 기사를
독자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잘 보세요. 로봇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건 형식 구조를 모방하기 어려운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나 이슈 발생 관련된 기사를 작성하는데 아까 앞에서 한계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독자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개별 독자의 상황과 관심사 등을 반영한 새로운 기사와 정보를 제공하는 데 적합하지 않아. 적합하다라고 나오죠. 전망 부분에. 그죠? 정답은 5번으로 끝날 겁니다. 마지막 문단이랑 이 문제랑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먼저 봤고요. 앞으로 갈까요? 25번.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로봇 저널리즘의 탄생 배경 안 나오죠? 그리고 발전 과정도 안 나오죠? 1번 틀렸고요. 2번 서로 다른 견해를 대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교 대조 글은 아니잖아요. 그죠? 3번 로봇 저널리즘과 관련된 주요 용어 의미를 서술하고 있고요. 로봇 저널리즘이 기사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정답 3번. 4번 공차 필요 없고요. 5번 이론적 근거 필요 없고요. 양상을 유형화해서 제시하고 있지도 않죠. 정답은 3번으로 끝날 거고. 26번은 내용을 친 문제네요.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로봇 저널리즘의 데이터는 인터넷상의 웹페이지를 크롤링하여 수집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죠. 웹사이트를 수집하고 분류하고 수정한다. 크롤링 맞는 설명이 되겠죠. 2번 API를 사용하면 데이터에 손쉽게 접근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거죠. 사용자가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니까 맞는 말이 될 거야. 뒤에 볼게. 데이터 수집에는 얘들아 신속 수집 가능이라고 했는데 뒤에 보세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말하면 맞는 문장인가요? 틀린 문장인가요? 틀린 문장이 되겠죠. 정답 2번으로 끝낼 거고요. 27번 문제가 좀 많이 헷갈리셨을 수도 있는데 갈게요. 거기는 수집한 텍스트 자료를 주제어 분석의 방법으로 분석한 데이터이다.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서 보세요. 문서 가와 나가 나와 있습니다. 단 가와 나는 각각의 문서이며 문서 집합은 이 두 문서로만 구성된다라고 하면 얘들아 보세요. 주제어 분석에서 TF는 이제 표로 나와 있네요. 그죠? 됐어요? TF 값이 큰 거 찾아볼까요? 가에서는요, 카라고 하는 숫자가 TF 값이 2가 되겠네요. 그죠? TF 값이 크니까 중요도가 높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러면 중요도가 높다라고 했을 때 여러 문서에 흔하게 등장할 문서 빈도도 높아진다고 했잖아요. 나와볼까요? 나보니까 나의 칸은 없는데 TF로 A랑 프렌드라고 하는 부분에 TF 값이 높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가와 나의 겹치는 단어는 is밖에 없죠. 확인하셨나요? 됐어요? 어도 있네요. A랑 is. 됐죠? 두 개. 됐죠? 아래 1번 가겠습니다. 가에서 카의 TF 값과 카의 TF 값은 뭐야? 몇이야 얘들아? 2가 되겠죠? TF 값은 동일하고요. 동일할 수밖에 없겠죠. 제거하는 게 없으니까 특이사항 없을 거고. IDF 값 2번 나에서 IDF 값이 가장 작은 단어는 A와 이주이군이라고 나와 있는데 나에서 IDF 값이 가장 작다라고 말했을 때 이거 보세요. IDF라고 하는 영문서 문서 빈도에서 역수라고 뒤집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걸 뒤집어 보실까요? 그럼 나의 A의 역수가 무엇이 되고 TF값 생각하시면 되겠죠? TF가 제시되어 있는데 거기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에서 IDF 값이 가장 작은 단어는 A와 이주이군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DF 값을 바탕으로 역수로 뒤집은다면 가장 작은 단어라고 하는 것도 특이사항이 없을 거고요. 아래 볼게요. 문서 나의 A와 문서 나의 A도 2로 되어 있고요. 프렌드라고 하는 것도 2로 나와 있죠. 중요도를 TF 값으로 판단한다면 A와 프렌드의 중요도는 동일하군. 중요도는 동일하겠죠. 단어를 중심으로 보는 TF 값이니까. 반면에 아래 볼게요. 5번 문제 볼까요? 문서 가와 문서 나에 동시에 나타나는 A와 is 두 가지는 문서 빈도로 따졌으니까 DF 값이 가장 높은 텍스트 데이터에 해당하겠고 맞는 말이 될 거고요. 똑같은 말 전 반복이니까. 4번 볼게요.
문서 가의 카 tf 값 2죠. 나의 프렌드 tf 값 2죠. 모두 각각의 tf 값보다 작은 값을 갖는군이라고 나오는데 일단 카라고 하는 것은 가에만 나오고 프렌드라고 하는 것은 나에만 나오죠. 그죠? 그러면 가와 나의 df 값이라고 하는 건 결국 문서 두 개 중에서 한두 군데만 나오니까 모두 2분의 1이 될 겁니다. 됐어요? 문서 두 개가 아니라 문서 한 군데서밖에 안 나오니까 가와 나의 df 값은 2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러면 tf 값이라고 하는 건 df 값보다 작은 값이 아니라 모두 큰 값이 돼야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나요? 문서가 두 개인데 거기서 한 번밖에 안 나오니까 df 값은 2분의 1이 될 거라고요. 문서 두 개 중에 한 번이니까. 그래서 tf 값이 2였으니까 얘는 거꾸로 큰 값을 갖는군이라고 설명해야 맞는 말이 되겠죠? 정답은 4번으로 끝나겠죠. 됐어요? 여기까지가 로봇 저널리즘 관련된 거였습니다. 됐죠?